네, 안녕하세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요.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12월 신규 주택 착공 예상치가 상회했고 전월 대비 증가폭은 축소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건축 자재비 상승과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따뜻한 날씨 덕분에 주택 착공이 활발해졌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이번에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그렇게 착공했던 부분이 약간 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또한 여러 가지 원가의 원료도 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인건비도 이번에 이제 세액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최저임금 부분도 또 올라갔잖아요. 그 영향도 같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건설사가 이번에 이제 원가 상승률 노출도가 나왔던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대략 노출도가 25% 정도가 더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가격이 또 전가가 되겠죠. 최종 소비자한테. 그러면 어느 정도 아파트의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생각보다 조금은 더 비싸지는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기반은 두산건설하고 대우건설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분양원가와 시세가에 대한 갭 차이는 매우 더 좁아질 수 있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렴해지기에는 조금은 힘들 것 같다. 요 이야기, 요새는 이제 부동산에 관심도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캐나다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가 부합하며 전년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항공료 가격이 24.7% 급등한 점이 CPI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 대한 소식으로 영국 또한 되게 CPI가 높게 나왔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매우 높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특히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낮은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 발생도 좀 있었다라고 하네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5.58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 증시 하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세가 일부 진정됨에 따라 하락 마감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수당 1843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10년물 금리 상승세가 진정된 가운데 달러와 약세 및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등의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86.96달러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무력 충돌 우려와 아랍의 석유 시설 드론 공격, 그리고 터키의 남동부 석유관 폭발 등이 이번에 유가에 그냥 불을 지폈죠. 어떻게 보면 이 유가가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인플레 때문에 해당에 있는 전체 자산 시장에 미친 영향도 또 보면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유가는 아무래도 경기 부분에 또 회복 국면을 또 보여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해석의 또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업비트가 암호화폐 3년 유통량 계획표를 공개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왔는데요. 업비트가 이제 주요 거래소 중에 처음으로 취급한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3년 유통량 계획표를 공개를 한다라고 해서 암호화폐 유통량과 시가총액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하면서 투명성을 좀 제고해 보겠다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얘네들이 최초로 한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트래블 룰 부분에 따른 이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금융위한테 이렇게 제시를 하고 FI한테 낼 때 그냥 겸사 우리들한테도 같이 보여주겠어, 이런 개념으로 저는 들리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 정부가 메타버스를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메타버스 선점 시장 점유율 5위로 일단 두고 있고, 전문가 양선도 4만 명 정도를 뽑아내 보겠다,
뭐 이런 알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꼭 된다라는 보장성은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증권 1위 미래에셋이 코인 은행을 좀 만든다 라는 내용이 상당히 좀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보게 되면 은행권 가상자산 수탁업이라고 해서 국민은행 해시드 해치랩스가 합작 투자해서 한국 디지털 에셋이라는 코다가 있고요.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이라고 해서 신한은행이 지분 투자했고, 디커스터디라고 해서 우리은행하고 코인플러그 합작 투자했고, 카르도가 농협이 지분 투자했다고 합니다. 뭐 그냥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 돈이 나는 버려도 될 돈이다라고 하면 뭐 이런 쪽에다가 약간 이런 쪽에다가 좀 지분 투자해가지고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물론 이제 해당의 컨설팅을 또 끼고 그 컨설팅이 되게 또 투명하고 괜찮은 데를 또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사기를 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혁신 추진단 TFT를 계속 가동 중이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SEC 위원장의 암호화폐 플랫폼 규제 조치 몇 달 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죠. 아무래도 이 규제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나올 것인데 이제 1월 달이고 해서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올 것입니다. 아무래도 3월 달이나 4월 달 정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 좋겠지만 지금의 가격이 하방에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여기서 이제 단계별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첫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따른 단속을 좀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 따른 뭐 이행률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각 코인 별에 따른 뭐 투명성 제고나 그런 관리 방안 부분을 조금 면밀히 더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글 디지털 카드 내 암호화폐 저장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노버그라츠가 암호화폐 약세장의 경고에 따른 메시지를 또 던졌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38,000달러 선에 바닥을 칠 것 같다 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비트 32개 존버를 하시는 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2018년도 초반에 비트 5만 불 넘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대급 하락쇼가 펼쳐졌다. 결국에 21년도에 달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 노버그라츠 이야기가 그렇게 신뢰성이 있을 것이냐에 따른 물음표가 있다. 근데 대부분 뭐 트위터에서도 있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뭐 가격 제시, 유명인들의 가격 제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표기를 해놨던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같이 다 맞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그 누구도 믿지 말고 본인 자신을 믿고 투자를 하셔라. 누구 원방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앞으로 2년간 락업 해제 유통량이 3배, 4배 증가할 코인들에 대한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 샌드박스, 세럼, 그리고 위믹스 정도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샌드박스는 2월 28일부터 반기별 크게 증가를 하고, 세럼, 위믹스는 1월 31일부터 매월 꾸준히 4배 부분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위 3개 코인 제외 나머지 코인은 유통량 동결이 대부분이거나 1년 30% 이내 일부 코인으로 조사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샌박은 유망한 NFT 섹터나 상장 1년 만에 90배 올라 ICO 물량이 풀릴 때마다 폭탄 매도세가 예상이 되고, 위믹스는 장영국 대표가 위메드사의 위믹스 매달 1000만 개씩 매도하겠다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리플의 코리아 버전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이거 웃은 게 아니에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네, 세럼은 제가 따로 올리는 펌핑 리스트에 1년간 들지 못한다. 겟오답, 넥센 키움 히어로즈급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는 필요한 부분에 따른 내용은 흡수를 하고 나머지 찡그리지는 굳이 찡그리고 화낼 필요성은 없죠.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하원 암호화폐 채굴 청문회 증인 명단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우호적 인사가 대거 참석이 됐다라고 해서 그나마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에너지상공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죠. 예. 채굴 기업의 일단은 타겟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브라이언 블룩스가 이제 과거 OCC 청장과 바이낸스 US CEO를 역임한 인물로 되어져 있고 암호화폐 산업에 깊게 관여한 인물로도 되어져 있었고요. 아리 주엘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코넬 대학의 블록체인 관련 강의를 주로 하는 교수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 네트워크로 비자와 같은 글로벌 거래 시스템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크게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청문회는 1월 20일 정도에 뭐 진행이 되고 그 뒷부분에 또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되면 또 어떠한 영향성이 나올지, 그래서 요새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최근에 좀 눈치 보기 부분이 약간은 좀 괜찮으니까 스무스하게 좀 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측면도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국내 거래소 원화 예치금 추정 분석을 한 분께서 해주셨는데요. 업비트 원화 예치금 5.8조 원, 가상자산 예치금 37조 원, 빗썸의 원화 예치금 1.4조 원, 가상자산 예치금 10조 원이다. 22년도 1월 18일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인은 2배가 넘게 새로 생겼음에도 시장 전체 시총은 반토막에 가까웠게 줄었고 거래량도 3분의 1 로 줄어든 상태다. 국내 거래소도 돈줄로 3분의 1 토막으로 줄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다. 업비트 원화 예치금이 약 2조 원대로 추정되고 빗썸의 원화 예치금이 약 5천억 원 내로 보여진다. 물론 원화 예치가 안 되었어도 실명 계좌 언제든 입금이 가능한 잠재적인 돈줄도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잠재적인 것이고 실제 입금에 원화 예치금이 많이 줄은 것이고 이 지표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지금 순간 모두 느낄 거라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심리적인 영향성이 좀 있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이 와중에 상당수 김치 코인뿐만 아니라 해외 신생 코인들까지 총 발행 대비 1에서 30% 유통이 안 된 상태에서 상장시켜 시세를 높여놓고 매달 작게는 수십억 달러, 많게는 수백억, 천억대 지들 보유 물량을 빨대 꼽듯이 제대로 정보 공유 없이 매달 국내 거래소에서 엑시트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 꾸준히 뽑아갔었는데 손맛김이 수시로 일어나는 대다수 코인들에 대한 미유통량 분매 구조, 분매 일정에 대한 거래소 그 정보를 접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까 즉 노가다로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매수 심리가 나타나고 돈줄이 막 들어오면 그 시기에 순간은 물량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커버가 가능한데 지금처럼 장이 위축되고 돈줄이 말라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대량으로 빨아가는 수단이 되면서 하락장을 견디고 있는 국내 시장 전체에 악효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매우 중요한 또 언급을 또 해주시기도 했었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또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번에 좀 다뤄보려고 오늘 영상 또 준비를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비트코인 호들러 마이클 셀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은 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셀러는 나는 절대로 팔지 않을 거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12월 말까지 12만 4,391개 비트코인을 달하는 이 회사의 총 금고는 조기 임수에 힘입어서 아직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셀러는 지난 11월 거의 6만 9천 달러에서 4만 달러 초까지 하락한 것이 자신의 보유에 대해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생각보다 이 파급력이 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과거 데이터 대비와 이제 이때까지 나왔던 이슈 부분의 요점만 제가 추려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매우 주관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또 감안을 해 주시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는 되게 웃긴 게 11월 8일 때부터 꾸준히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코인과 마찬가지로 11월 8일 기준으로 해서 꾸준히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되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주식계의 어떻게 보면 현물 ETF 같은 애 중에 하나다. 그렇다 보니까 되게 좀 마음이 짠하고 막 그렇긴 하는데요. 요새 최근에 뭐 다우나 나스닥 지수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메시지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덩달아 비트코인도 같이 내려가다 보니까는 그 아픔이 배로 와서 주가를 더 많이 눌리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고점이 1200달러를 넘었는데 지금 460달러 선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훼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임원들이 회사 주식을 또 매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9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평균치의 거의 회복을 보여주었을 때, 그러니까 최저점 대비보다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었을 때 좀 진행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9월 10일자 기준인데 보게 되면 대부분 거의 비트코인과 거의 유사한 시점하고 흘러가고 있죠. 오히려 그 영향성을 좀 끼쳤다라고 보기에도 또 어렵습니다. 참고로.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요약 내용은 그런 거예요. 스톡옵션을 받았던 부분을 주식의 약 30% 매각하고 개인당 700만 달러 가량의 이익을 좀 실현을 했다고 합니다. 스톡옵션이니까. 근데 이제 이걸 왜 팔았냐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 요청에 응답을 안 했다고 하는데요. 뭐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임원들이 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의 생각하는 방향성과 똑같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했던 임원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치광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나가 지금 이 정도가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퇴사도 못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대로 그냥 진행이 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뭐 어떤 특별한 악재가 나와서 그렇게 좀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자산 운영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분의 12.2% 인수를 했다. 블랙록에 이어 2대 주주까지 올라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SEC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캐피탈 인터내셔널이 취득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95만 주를 했는데 현 시세로 5억 6,100만 달러 규모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지분을 샀다라는 건 비트코인을 사고 싶지만 아직은 좀 보호받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 주가에 또 주식에 상장이 되어져 있으면 그 영향을 그대로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어떻게 보면 금융의 또 분산 투자, 그리고 미래 투자 관점으로 좀 그렇게 하지 않았나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아주 과거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캐피탈 회사는 뭐 여러 가지 성향이 있겠지만 금융 수익을 최대치를 뽑아내기 위한 본인의 지분의 일부분만 썼기 때문에 그게 또 이렇게 금액으로만 보면 되게 커 보이지만 그 캐피탈 기준에서는 그게 그 금액이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기 위한 측면이 아니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제 캐피탈 입장에서도 뭐 이자 지급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으로 또 보았을 때도 수익성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좀 크게 낼 수 있을 만한 부분에 일정 포트를 좀 가져갔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분의 10% 인수 비트코인 간접 투자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건 스탠리가 이제 79만 주를 인수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1월 달이죠. 네, 1월 달에 한번 가격을 한번 볼까요? 네, 1월 달입니다. 1월 달. 네, 1월 달이면 그래도 거의 평타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봤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정도 지분을 매입을 했다라는 건 한동안 팔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분위기 그리고 지금의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선제적인 좀 투자를 같이 진행을 한 거 아니겠냐라고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기존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논란거리도 꽤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자체적인 뭐 기업 성장 부분도 봐야 되지만 요새는 비트코인에 대한 너무 물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른 평가로만 지금 받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과거 한때 이 CEO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비트코인이 좀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언급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잠깐. 근데 갑자기 또 친화적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무슨 회사냐면 BI형 소프트 플랫폼 부분을 하고 있는데 좀 뒤에 가서 좀 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부분에 따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투자 낙관론의 이런 선봉자를 했던 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선봉을 하면서 수익도 되게 괜찮게 나왔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될 것이냐, 그리고 상대적 대비 평가 추이도 좀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사업 대비 비트코인도 또 같이 잘 되면 이게 이제 괜찮은 기업 모델링이 나오니까 주가도 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교치에 따른 데이터 기반으로 저평가가 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마이클 셀러 이분이 뭐 보게 되면 나는 비트코인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앞으로 더 갈 것이다 라는 주장을 계속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언급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수익 창출까지도 또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12월 20일 기준으로도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계속 매집을 할 거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또 대주주 입장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 뭐 더 그러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비트코인 레버리지 투자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 빌려주는 기능도 가능하게끔 우리가 좀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지금 페이팔이나 로빈후드나 그리고 지금의 이름이 바뀐 블록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선물 쪽으로 일단 기웃거리고 있으니 선물 개장하면 그런 쪽에서 갖다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뭐 갖다 쓸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수익 창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보이지 않게끔 계속 오히려 이제 현금으로 주지 말고 비트코인으로 달라고 분명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융자산 이제 보고서를 보았을 때도 이제 기존의 매입량도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런 모델링으로 되었을 때는 이제 매입량 대비보다 이자 비용까지도 받았을 때에 대한 추이도 개수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도 계속 우리는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물론 당장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가 되게 웃긴 게 이 BI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복잡한 관계와 비즈니스 문제점을 좀 더 디지털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보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이 요새는 좀 제일 잘 나가는 또 가장 핫한 트렌디한 부분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짧게 이야기를 하면 데이터를 분석 플랫폼을 도입을 해가지고 구입 패턴하고 추세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 정보량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알아서 그걸 만들어내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과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의 량 추이에서 비트코인으로 인한 이슈와 그런 측면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데이터
요구하는 그런 기업들이 꽤 많아질 거다 보니까 BI 환경에서 최적화되어져 있는 이 데이터량 가지고 우리는 그 데이터 가지고 또 분석을 해서 또 팔아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건을 또 만들어낼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도 자기의 본 산업의 또 성장 기여를 일정 해준다라고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아예 뭐 분리해서 뭐 전혀 수혜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는 기존에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에 선제적으로 미리 투자했던 그런 안목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비트코인 부분도 이제 이것까지도 장기적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대로 간다라고 하면 거의 이분의 네임밸류도 상당히 높게 또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에 대한 생각은 지금의 비트코인에 따른 흐름은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저도 위로 가는 패턴으로 보고는 있지만 항상 우리는 시간과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그 타이밍이 나올 때는 저도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제 돈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내가 어떤 이유로 이 시점에 매수를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항상 공유를 해주죠. 그래서 그 공유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저도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방향성은 앞으로 현물 ETF에 대한 지금 비슷한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현물 ETF가 나왔을 때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또 가치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같이 봐야 되겠죠. 물론 가격 대비 같이 올라가는 방향성도 있겠지만 과연 이제 그런 지배구조의 지분 부분이 이제 다른 형태로 또 이동이 되는지도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재무제표가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 가치가 너무 많이 하락하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금리 인상했었을 때에 따른 그런 측면도 조금은 할 수가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또 비트코인한테도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기존에 어떤 행동을 보였죠? 과거에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그런 재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양호한 상태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지만 반면에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위험성이 좀 더 가중이 되고 만약 최악에 달했을 경우에 만약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신용도에 좀 영향을 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FO도 일부 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판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아직 엄청나게 확고한다라고 해도 이분도 회사가 있어야 CEO가 되는 것이지 회사가 없어지는데 CEO의 자기 주장만 펼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돌아갈 수 있는 화살표가 될 수가 좀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점과 단점은 같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번외로 배달료 1만원 시대 이웃사촌 부와의 치킨 배달도 공고하고 있다. 요새는 이제 배달을 어떻게 하냐면 배달비를 전략하고자 해서 뭐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1인 가구들의 오픈 카톡방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같이 사 먹으면 거기에서 해가지고 배달비를 아끼는 방식으로 간다고 합니다. 요새 치킨 가격도 뭐 2만원 시대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오렌지 수확량도 76년 만에 최소 전망이니까 주스 가격도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웬만한 가격대는 미쳤습니다. 다 올랐어요. 저는 충격을 먹을 만큼 매우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정말 빨리빨리 돈을 모아서 내가 갖고 싶은 집을 주거를 이렇게 좀 해결을 보시던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뭐 그런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빨리빨리 구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팁을 또 드린다라고 하면 작년에 테슬라 모델 3와 올해 테슬라 모델 3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가 거의 가격대가 뭐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환율 차이도 있겠지만. 그리고 대부분 뭐 국내 자동차도 작년 모델과 올해 가격이 뭐 많게는 500만 원까지 차이 나는 것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이 인플레가 미칠 만큼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점에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